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없어질 거라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만날 사람도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것도 점점 없어진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무려 85년 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85년이면 한 사람의 거의 평생을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가 정말 의외입니다. 70이 넘은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인생이 더 즐거워졌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특별히 돈이 많거나 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7가지 비밀이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그 7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내일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그래프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전 세계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건데요. 이걸 행복의 유자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유자, 알파벳 유자 모양의 곡선이에요. 이 곡선이 뭘 보여주냐면요, 사람의 행복감이 나이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20대에는 꽤 행복합니다. 세상이 새롭고 가능성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30대, 40대로 넘어가면서 행복감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직장 스트레스, 육아, 경제적 부담,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략 48세에서 52세 사이, 이 시기가 인생에서 행복감이 가장 낮은 시기라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고개를 끄덕이실 분이 계실 겁니다. 정말 힘들었지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50세를 넘기면서부터 행복감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60대, 70대가 되면 20대 때의 행복감을 되찾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자곡선의 오른쪽이 올라가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 나이가 들면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속상했잖아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뇌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일을 겪어도 덜 속상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무덤덤해지는 게 아닙니다. 뇌의 편도체라는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 자극에 덜 반응하도록 변한다는 연구 결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둘째, 비교를 덜 하게 됩니다. 40대, 50대에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은 승진했는데 나는 왜 아직 여기 있지? 저 집은 차를 바꿨는데 우리는 왜 이러지? 이런 비교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그런 비교에서 자유로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더 이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셋째,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돈,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을 쫓느라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따뜻한 것, 손주가 전화해서 할머니 뭐해? 하고 묻는 것, 오래된 친구와 차 한 잔 마시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행복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을 느끼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다만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만이 이 유자곡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뭘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첫 번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관계 정리입니다. 듣기에 좀 차갑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관계를 정리한다니 사람을 끊으라는 말인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관계 정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줄이고 나에게 진심인 관계에 더 집중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반대로 만나고 나면 왠지 모르게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솔직히 우리 세대는 의리라는 말에 참 약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으니까요. 동창 모임에 안 나가면 눈치가 보이고 경조사를 빠지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 참석하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웃으면서 만나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 뭔지 아시나요? 85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한 끝에 내린 결론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좋은이라는 단어예요. 관계가 많은 게 아니라 관계가 좋은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연구를 이끈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로움은 독과 같다. 하지만 나쁜 관계는 외로움보다 더 해롭다. 이 말이 참 와닿지 않나요? 혼자 있는 것보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 억지로 함께하는 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73세 김모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은퇴 후에도 각종 모임에 열심히 나가셨습니다. 동창 모임, 향후회, 취미 동호회까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어딘가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임에 다녀오면 오히려 더 지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 자랑 아니면 남 험담을 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누구네 아들은 뭐가 됐고 누구네 딸은 어디로 시집 갔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기분이 가라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모든 모임을 다 정리하고 정말 마음이 통하는 친구 3명하고만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분들에게 서운하다는 말도 들었고 본인도 좀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선 잠을 잘 자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모임 다녀온 날이면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설쳤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혈압이 안정됐습니다. 병원에서 선생님이 뭐 달라진 거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하지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해요. 이전에는 오늘도 또 나가야 하나 하는 부담감이었는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두 부류로 나눠보세요. 만나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만나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 그리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에게 내일 전화 한 통 해보세요. 별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게 바로 관계 정리의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관계만 정리한다고 해서 인생이 즐거워지는 건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매일매일의 하루를 잘 보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비밀이 중요한데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놀랍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작은 루틴의 힘입니다. 루틴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매일 반복하는 나만의 생활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이런 게 다 루틴입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비밀이라는 건지 의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71세 박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십니다. 30년 넘게 같은 시간이에요.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그 다음 거실에서 15분 정도 맨손 체조를 하시고요. 아침 6시가 되면 동네 공원으로 나가서 40분 동안 산책을 하십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간단히 아침을 드시는데 늘 비슷한 메뉴예요. 잡곡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 식사 후에는 신문을 읽거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시고요. 오전 10시쯤이면 그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날은 텃밭에 가시고,
어떤 날은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시고 어떤 날은 집에서 책을 읽으세요. 이 할머니를 처음 만난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81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시거든요. 표정도 밝고 걸음걸이도 가볍고 무엇보다 목소리에 힘이 있으세요.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할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하신대요. 특별한 거 없어. 그냥 매일 같은 걸 하는 거야. 그게 다야. 이게 정말 다일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 할머니의 습관에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기쁨이나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새롭고 자극적인 일이 있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일정한 루틴을 반복할 때도 소량씩 꾸준히 분비됩니다. 마치 은행에 매달 적금을 넣는 것과 비슷해요.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쌓이면 나중에 큰 돈이 되잖아요. 도파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작은 루틴을 반복하면 뇌에 행복감이 조금씩 쌓여요. 반대로 루틴 없이 매일 다른 일을 하거나 아무 계획 없이 하루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불안해합니다. 다음에 뭘 해야 하지? 오늘 뭘 했지? 이런 불확실함이 스트레스를 만들어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이 불확실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 회의 시간,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루틴이 자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박모 할머니처럼 아주 단순한 것도 충분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침 루틴은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어 바깥 공기 쐬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체조 10분. 이 세 가지만 매일 하셔도 하루의 시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사 루틴도 중요합니다. 되도록 매일 비슷한 시간에 드세요. 꼭 같은 메뉴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는 것만으로도 몸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저녁 루틴은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가만히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확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좀 늦게 일어났다고 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내일 다시 하면 됩니다. 루틴은 나를 올가매는 규칙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주는 울타리 같은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거창한 이벤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작은 반복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2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작은 루틴을 만들라. 그런데 아무리 관계가 좋고 루틴이 잘 잡혀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3번째와 4번째 비밀은 우리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3번째 비밀은 몸을 쓰되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4번째 비밀은 잘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겁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70대 이상인 분들 중에 운동에 대해 2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쪽은 나는 이제 늙어서 운동은 무리야 하면서 아예 안 하시는 분. 다른 쪽은 건강하려면 젊은 사람처럼 해야지 하면서 무리하게 등산을 다니시거나 과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 2 경우 모두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운동을 아예 안 하시는 경우를 볼게요.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약 70% 정도만 남아있다고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질 위험이 커집니다. 70대 이후에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후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반대로 무리한 운동도 위험합니다. 70대의 관절은 20대와 다릅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있고 인대도 약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가파른 산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기구를 들어 올리면 관절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운동하러 갔다가
오히려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70대에 맞는 운동은 뭘까요? 답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맨손 체조,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걷기는 정말 대단한 운동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치매 발생 위험이 약 40% 낮다는 연구가 있어요. 심장병 위험도 줄어들고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걷기 하나로 이 모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 이 정도면 만병통치약 아닌가요? 다만 걷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면 됩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면 적당한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원이나 나무가 많은 곳에서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스트레칭은 관절을 유연하게 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투자하세요. 팔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다리를 앞뒤로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맨손 체조는 근육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굳이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 반복하는 것, 벽에 손을 짚고 팔 굽혀 펴기를 10번 하는 것, 발 뒤꿈치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20번 하는 것,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도 충분히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매일 조금씩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30분 걷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루틴과 연결되는 거예요. 운동도 루틴으로 만들면 훨씬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비밀인 식사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잘 먹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다 라는 말,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이 하시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먹는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많이 먹는 게 잘 먹는 게 아닙니다. 비싼 걸 먹는 게 잘 먹는 것도 아니에요. 70대 이후에 잘 먹는다는 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챙겨 먹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밥과 반찬 위주로 식사하시면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든다고 했잖아요. 그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맵기고기를 드실 필요는 없어요. 계란도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두부도 좋고요, 콩도 좋고 생선도 좋습니다. 하루에 계란 한두 개, 두부 반모, 생선이나 고기 한 토막, 이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단백질은 충분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장수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이런 곳들을 블루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의 식습관을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채소와 콩을 많이 먹습니다. 고기보다 식물성 식품을 더 많이 드세요. 둘째, 배부르게 먹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에는 하라하치 부메라는 말이 있는데 배가 팔할 정도만 찼을 때 수저를 놓으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8분만 먹어라 정도 되겠네요. 셋째, 가공식품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음식을 그대로 조리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어떠세요? 특별한 건 하나도 없죠. 우리 부모님, 할머니 세대가 원래 그렇게 드셨잖아요. 텃밭에서 기른 채소, 직접 담근 된장, 뒷산에서 캔나물, 그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물을 충분히 드시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목이 마른 줄 모르고 지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4가지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작은 루틴을 만들고 적당히 몸을 움직이고 잘 먹는 것, 이 4가지만 잘 하셔도 일상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5번째와 6번째 비밀은 어쩌면 앞에 4가지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몸이 아니라
마음과 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70대에도 뇌가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진짜입니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째 비밀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고, 6번째 비밀은 베풀면 내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머리가 굳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 이 말 사실이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말이에요.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줘야 합니다. 매일 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는 편안하기는 하지만 성장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낯선 것에 도전할 때 뇌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78세 이 모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농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학교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75세에 스마트폰을 처음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전화 거는 것도 힘들었어요. 화면에 손가락을 대면 이상한 데가 눌리고, 글자를 치려면 돋보기를 써야 했고,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냐 하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교실이 있다는 걸 알고 매주 나가셨습니다. 한 번 가면 3시간씩 배우셨는데 처음 3개월은 정말 고역이었대요. 그런데 6개월쯤 되니까 카카오톡으로 손주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고요. 1년이 지나니까 유튜브에서 옛날 노래를 찾아 듣는 재미에 빠지셨습니다. 지금은 손주한테 영상통화도 하시고, 날씨 앱도 보시고, 심지어 인터넷으로 농산물 시세도 확인하신대요. 이분이 그러셨대요. 세상이 다시 넓어진 기분이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만 보고 살았는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걸 찾아볼 수 있으니까 하루가 짧게 느껴진다고. 이게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스마트폰을 배우든, 글씨를 배우든, 악기를 배우든, 요리를 배우든 뭐든 상관없어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 자체가 뇌를 젊게 만듭니다. 실제로 시카고에 있는 러시 대학 연구팀이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요. 70대 이상 노인들이 새로운 활동을 배우는 그룹과 그냥 평소처럼 생활하는 그룹으로 나눠서 5년 동안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활동을 배운 그룹은 인지 기능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향상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룹은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치매 발생률에서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늙어서 새로운 걸 배울 나이가 아니야. 이런 생각은 오늘부터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이야말로 뇌를 늙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뭐든 좋으니 하나 시작해보세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우쿨렐레 치는 법을 따라 해봐도 좋고, 일기를 쓰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잘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6번째 비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풀면 내가 더 건강해진다. 이 말 처음 들으시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베푸는 건 남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건강해진다는 걸까요?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신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개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은 사망 위험이 약 22%에서 44%까지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베품이라는 게 꼭 거창해야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동네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 독거 어르신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길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는 것, 택배 기사님에게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다 베풀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어요.
76세 최모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남편을 여의시고 한동안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면서 텔레비전만 보셨대요. 자식들이 걱정이 되어서 이런저런 모임도 권유해봤지만 나갈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반찬 봉사 활동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는 활동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한번 가보겠다 하고 나가셨는데 반찬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 주니 내가 어떻게 갚지 하시면서 손을 꼭 잡으셨대요. 그 순간 최모 할머니의 마음에 뭔가가 확 바뀌었다고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 그 느낌이 우울증 약 10알보다 더 효과가 있었대요. 그 후로 이분은 매주 봉사활동에 나가시게 됐고 지금은 봉사 모임의 리더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표정도 밝아지셨고 건강도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베풀미라는 것이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가장 좋은 행동이에요. 특히 70대 이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봉사와 베풀은 이 느낌을 완전히 뒤집어줍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이 확인이 노년의 행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6가지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정리, 작은 루틴, 적당한 운동, 잘 먹기, 새로운 배움, 그리고 베품.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7번째가 앞에 6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가장 핵심적인 비밀일 수 있어요. 이걸 모르시면 앞에 6가지도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과연 뭘까요?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비밀은 오늘을 사는 기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와 유머, 이 2가지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하루 중에 과거 생각을 얼마나 하시나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하루에 몇 번이나 떠오르시나요? 반대로 미래에 대한 걱정은 또 얼마나 되시나요? 앞으로 건강이 어떻게 될까? 자식들은 잘 살 수 있을까? 돈은 충분할까? 이런 걱정이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걱정. 이 2가지가 행복을 가장 크게 갉아먹는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걸 머리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실천이 어렵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사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공책에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으시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효과가요.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가 이 감사 쓰기의 효과를 연구했는데요. 매일 감사한 일을 적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행복감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면의 질도 좋아졌고 운동량도 늘었고 병원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잘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생존을 위한 본능이에요. 위험을 빨리 감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뇌는 자동으로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감사 쓰기는 이 자동 반응을 의도적으로 바꿔주는 훈련이에요. 부정적인 것 대신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거죠. 처음에는 감사한 일이 잘 안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산책하다가 예쁜 꽃을 봤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대단한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 감사를 느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걸 3개월만 해보세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눈에 안 들어오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침에 새가 우는 소리,
따뜻한 이불의 감촉, 가족이 웃는 얼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유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웃음이 몸에 좋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아시나요?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천연 진통제라고 불리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웃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또한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지고 면역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에 15분 이상 웃으면 면역력이 눈에 띄게 올라간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83세 정모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동네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웃기시거든요.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꼭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해주시는데 듣는 사람마다 배를 잡고 웃는데요. 이분에게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아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아픈 얘기만 하면 나도 기분 나쁘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재미있는 걸 찾아다녀. 텔레비전에서 본 웃긴 이야기, 신문에서 본 재미있는 기사, 손주가 한 웃긴 말, 이런 걸 모아뒀다가 사람 만나면 풀어놓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웃고 나도 웃고 서로 기분이 좋아지잖아. 이분의 지혜가 참 대단하지 않나요? 아픈 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아픈 것에 집중하는 대신 즐거운 것에 집중하겠다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을 사는 기술입니다. 물론 매일 웃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억지로 참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슬프거나 화가 나는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화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쓰기와 유머가 그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이것이 7번째 비밀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7가지 비밀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의무적인 관계는 정리하고 진심 어린 소수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둘째, 매일 반복하는 작은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기, 산책하기 같은 작은 것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몸을 움직이되 무리하지 마세요. 매일 30분 걷기가 최고의 운동입니다. 넷째, 단백질을 포함해서 골고루 드시고 8분 정도만 채워서 드세요. 다섯째,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보세요. 남을 위하는 일이 나를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일곱째,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고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으세요. 이 7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시작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시면 부담이 되니까 가장 마음에 드는 것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일주일 뒤에 분명 뭔가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70대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으니 이제부터는 천천히 즐기면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로요. 다음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치매, 사실은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한 명쯤은 계시지 않나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걸음걸이가 가볍고 목소리에 힘이 있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 말입니다. 반대로 겨우 50대 후반인데 벌써 기력이 없고 여기저기 아프고 나도 이제 늙었나 봐 하고 한숨을 쉬시는 분도 계시죠.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혹시 타고난 유전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유전자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세계적인 노화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늙느냐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20에서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에서 80%는 뭘까요?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70이 넘어서도 50대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이 넘어서도 50대처럼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실제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밀을 6가지 핵심 주제로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편안하게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비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70대의 첫 번째 열쇠, 바로 근육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들면 근육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대를 정점으로 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매 10년마다 약 3에서 8%씩 줄어듭니다. 의학에서는 이것을 근감소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단순히 힘이 좀 빠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면 쉽게 살이 찌고, 살이 찌면 당뇨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죠. 게다가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무너져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70대 이상에서 낙상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골절로 이어지면 오랜 기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키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해외의 한 연구에서는 80대, 심지어 90대 노인들에게 적절한 근력 운동을 시켰더니 불과 8주에서 12주 만에 근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갑자기 보디빌더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던 분이 혼자서 벌떡 일어나게 되고, 지팡이 없이는 못 걸었던 분이 산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꼭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바벨을 들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대표적인 동작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식탁 의자 앞에 서서 천천히 앉았다가 다시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이 동작 하나가 허벅지, 엉덩이, 허리 근육을 한꺼번에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10번이 힘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5번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1번씩만 꾸준히 하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계단 오르는 게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둘째, 종아리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까치발로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동작이에요. 종아리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체에 몰려있는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이 동작을 매일 20번씩 3세트만 해주셔도 발이 붓고 저린 증상이 많이 완화됩니다. 셋째, 벽 짚고 팔 굽혀 펴기입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팔 굽혀 펴기는 무릎이나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대신 벽에서 한 걸음 정도 떨어져서 벽에 손을 짚고 팔을 굽혔다 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가슴, 팔, 어깨 근육을 안전하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동작, 앉았다 일어나기, 까치발 들기, 벽 짚고 팔 굽혀 펴기, 이 3가지만 매일 해주셔도 전신의 주요 근육을 골고루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단백질 섭취입니다. 운동을 해서 근육에 자극을 줘도 재료가 없으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70대 이상 분들은 하루에 체중일 킬로그램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약 72에서 90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달걀 한 개에 단백질이 약 7g, 두부 반모에 약 15g,
닭가슴살 100g에 약 30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이 먹어야 해? 하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한 번에 다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몇 끼 달걀 한두 개, 두부 한쪽, 생선 한 토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 드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 세 끼에 골고루 나눠 먹는 게 근육 합성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정리해 볼게요. 70대에도 50대 같은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은 근육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아요. 매일 15분, 3가지 동작, 그리고 몇 끼 단백질. 이것만 지켜도 우리 몸은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는 말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시죠? 나이가 드니까 잠이 없어졌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새벽 4시, 5시에 눈이 떠지고 다시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고, 그러다 보니 낮에 졸리고 기운이 없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걸 단순히 나이 드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스스로를 수리하고 재건하는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면 그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성장 호르몬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만들고 뼈를 강화하고 피부를 재생하고 체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호르몬의 대부분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분비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둘째, 뇌의 청소 시간입니다. 2013년에 발견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잠을 자는 동안 뇌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이 노폐물 중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련된 물질도 포함되어 있어요. 잠을 잘 못 자면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수면의 질과 치매 위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잠을 자는 동안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잠을 충분히 못 자면 감기에 더 잘 걸리고 상처 회복도 느려지고 만성 염증이 생기기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수면인데 나이가 들면 왜 잠이 줄어드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쏟아져 나오면서 잠이 솔솔 왔는데 나이가 들면 이 호르몬의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잠들기가 어렵고 자주 깨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에 의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이걸 수면 스케줄이라고 하는데요. 주말이든 평일이든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어서 규칙적인 리듬에 맞춰주면 잠의 질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는 패턴을 정했으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둘째,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낮에 밝은 빛을 쬐는 것이 밤에 잠을 잘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의 생체 시계가 지금은 낮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그로부터 약 14에서 16시간 후에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야외에서 산책을 하면 밤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셋째, 저녁 시간에는 강한 빛을 피하세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문제입니다. 이 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아직 낮이네 라고 착각을 해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명도 은은하게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카페인과 술에 주의하세요. 커피는 오후 2시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의 반감기가 약 5에서 6시간이라서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9시에도 카페인이 절반이나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술은요, 잠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깊은 잠 단계를 방해해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섯째, 침실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고 조용해야 합니다. 적정 수면 온도는 섭씨 18에서 20도 정도입니다. 너무 따뜻하면 오히려 잠을 방해해요. 그리고 침대는 오직 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걱정을 하면 뇌가 침대를 각성의 장소로 기억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낮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낮잠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낮잠은 오후의 피로를 줄이고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밤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식후에 20분 정도 가볍게 눈을 붙이는 것, 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낮잠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수면의 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었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수면 환경을 가꿔주세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 낮에 햇빛, 저녁에 어둠, 카페인 조절, 쾌적한 침실, 이 5가지만 지켜도 잠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곧 나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you are what you eat 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해집니다. 흥미로운 연구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세계에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은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같은 곳인데요. 이 지역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 아주 의외의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장수마을 사람들이 특별히 비싸거나 귀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식탁에는 공통적으로 채소와 콩류, 통곡물이 풍부했고 고기는 아주 적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맵기 배부르게 먹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에는 하라하치부라는 말이 있는데요. 배가 80% 찼으면 수저를 놓아라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간 모자란 듯 먹는 것이에요. 이 습관이 왜 중요할까요? 과식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전 단계일 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심지어 뇌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에 적당히 먹으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세포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몸 안에서 자가복구 시스템이 잘 작동합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오토파지라고 하는데 세포가 스스로 낡은 부분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이에요. 이 오토파지가 활발할수록 세포가 젊어지고 노화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세요. 맵기 채소를 풍성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나물이든 샐러드든 데친 채소든 종류는 상관없어요. 채소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그리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식물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 파이토케미컬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의 산화, 쉽게 말해 세포가 녹쓰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색이 진한 채소가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 당근이나 호박 같은 주황색 채소, 비트나 적양배추 같은 보라색 채소, 색깔이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지개 식탁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양한 색의 채소를 골고루 드시면 그만큼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둘째, 좋은 지방을 충분히 드세요.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살찌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좋은 지방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만성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DHA라는 오메가3의 한 종류는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이 중요해지는데 DHA가 부족하면 인지 기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은 뭘까요?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일주일에 2~3번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생선이 부담스러우시면 호두나 아마씨, 들기름 같은 식물성 오메가3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도 아주 좋습니다. 지중 해식 식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것이 심혈관 건강에 이로운 효과가 있다고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매일 밥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뿌려 드시거나 나물 무칠 때 올리브유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셋째, 가공식품과 설탕을 줄이세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보통 많은 양의 설탕, 소금,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런 성분들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특히 설탕은 조용한 독이라고까지 불리는데요.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몸 안에서 AGES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AGES는 세포와 조직을 경직시키고 손상시켜서 피부 주름부터 혈관 경화, 관절 문제까지 다양한 노화 현상을 촉진합니다. 그러면 과일도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은 식이섬유, 비타민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다만 과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좋지 않고 한 번에 주먹 1개 크기 정도 하루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탈수 상태인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액 순환을 방해하고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두통과 집중력 저하를 일으킵니다.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1시간에 1잔씩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 마시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호흡과 땀을 통해 수분을 많이 잃어버리거든요. 기상 직후에 물 1잔이 몸을 깨우는데 커피 못지않게 효과적입니다. 자, 3번째 비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채소를 풍성하게, 좋은 지방을 충분히, 가공식품과 설탕을 멀리하고 물을 꾸준히 마시기, 그리고 맵기 80%만 채우기. 어렵지 않죠?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10년 후에 몸을 만듭니다. 이제 4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이야기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마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잘 자도 마음이 외롭고 우울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의학계에서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라는 연구 결과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면 좀 과장이 아닌가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만성적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감퇴,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원래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와 몸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낼 때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반대로 외로움을 느끼면
뇌가 이것을 위협 신호로 인식합니다. 마치 원시 시대의 무리에서 떨어져 혼자 남겨진 것처럼요.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손상되고 수면도 방해를 받아요. 외로움이 몸 전체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외로움은 반드시 혼자 사는 것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은 의미 있는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른이 넘어서도 활력이 넘치는 분들을 관찰해보면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 친구, 등산 모임, 노인 대학 동기, 봉사활동 동료, 텃밭 가꾸는 이웃, 아니면 매일 아침 공원에서 함께 체조하는 분들.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내가 속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진행한 아주 유명한 종단 연구가 있는데요. 사람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를 추적한 연구입니다. 결론이 뭐였을까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따뜻한 관계를 유지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한 것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첫째, 사람을 만나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누군가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전화 통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이고 꾸준한 교류입니다. 둘째,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요즘은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림 그리기, 노래교실, 요가, 컴퓨터 배우기, 뭐든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동시에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뇌 건강과 마음 건강의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세요. 봉사활동이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거나 동네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공원에 쓰레기를 줍는 것도 봉사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물질이 분비됩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나를 돕는 것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이죠. 넷째, 웃음을 잃지 마세요. 웃음은 정말 놀라운 약입니다. 하하하 하고 소리 내어 웃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소리 내어 웃을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좋고 친구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자, 네 번째 비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활력 넘치는 70대의 비밀은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건강은 사람과의 연결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당장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이번에는 활력 넘치는 사람들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루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퇴하고 나니까 매일 할 일이 없어서 하루가 너무 길어.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루가 20내, 시간이 모자라, 너무 바빠. 같은 나이, 같은 은퇴 생활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차이는 루틴에 있습니다. 루틴이라고 하면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매일 나만의 시간표를 갖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시간표가 있으면 하루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죠? 다음 수업 뭐지? 점심은 뭐 먹지? 오후에는 뭐 하지? 할 일이 정해져 있으면 하루가 리듬감 있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방학 때 아무 계획 없으면 하루가 멍하니 흘러가고 오히려 더 피곤하잖아요. 은퇴 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하루가 리듬감 있게 흘러가고 루틴이 없는 사람은 하루가 물처럼 흘러가 버립니다. 활력 넘치는 70대 분들의 하루를 관찰해보면 놀랍도록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이런 흐름이에요.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서 가볍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몸을 천천히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야외에서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아침 식사는 건너뛰지 않습니다. 달걀, 우유, 과일, 통곡물, 시리얼 같은 걸로 든든하게 드시는 분도 있고 현미밥에 나물과 된장국으로 한식을 차리시는 분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단백질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오전 시간에는 뇌를 쓰는 활동을 합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예요. 뇌도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매일 30분이라도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문을 정독하는 것도 좋고 스토쿠나 낱말 맞추기 퍼즐을 푸는 것도 좋고 요즘은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점심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낮잠을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활동을 합니다. 텃밭 가꾸기, 서예, 사진 촬영, 합창단 활동, 산악회 모임, 손주와 놀아주기. 무엇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는 점심보다 가볍게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고 밤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일기를 쓰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듭니다. 이 루틴에서 주목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시작하는 루틴이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하루 전체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멍하니 텔레비전을 켜면 하루 종일 그 기운이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침에 몸을 움직이고 뇌를 자극하고 영양을 보충하면 하루가 활기차게 시작됩니다. 둘째, 나를 위한 시간과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 이 균형 있게 섞여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마음이 가장 안정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목적의식입니다. 일본어로 이키가이라고 하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이유라는 뜻입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이키가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어요. 매일 텃밭에 물을 줘야 하니까 일어나야지. 손주한테 간식을 해줘야 하니까 장 보러 가야지. 오늘 합창 연습이 있으니까 목 풀기를 해야지. 이런 작은 목적들이 하루에 리듬을 주고 삶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하버드의 연구에서도 삶의 목적의식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도 더 높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비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활력 넘치는 70대는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리듬이 있고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고 뇌를 자극하고 사람을 만나고 저녁에는 편안하게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6번째 비밀입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가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것과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쉽고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아프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알면서도 실천을 못 하십니다. 아직은 괜찮으니까, 별일 없으니까 하고 미루다가 결국 문제가 커진 다음에야 병원을 찾으세요. 활력 넘치는 70대 분들은 이 점이 다릅니다. 이분들은 자기 몸의 변화에 민감하고 작은 이상 신호도 그냥 넘기지 않아요. 첫째,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간 기능, 신장 기능, 암 검진, 이런 기본적인 검사를 꼬박꼬박 받으세요. 검진은 아픈 데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아픈 데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가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둘째, 자기 몸의 숫자를 압니다. 혈압이 얼마인지,
공복 혈당이 얼마인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지 이런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을 보는 것처럼요. 연료가 부족한지, 엔진 온도가 높은지 확인하는 것처럼 내 몸의 상태를 수치로 파악하고 있어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약을 자기 마음대로 줄이거나 끊지 않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요즘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약을 줄였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매우 위험합니다. 수치가 좋아진 건 약 덕분이에요.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넷째, 구강 건강을 챙기세요. 치아 건강이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물질이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서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가 나빠지면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영양 섭취에 문제가 생기죠. 이가 없으니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오는 겁니다. 70대에도 자기 치아를 잘 관리하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전체적인 건강 상태도 좋습니다. 하루 3번 양치질, 치실 사용,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치과 방문. 이것만 지켜도 구강 건강은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넘어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세요. 아까 근육 이야기에서 낙상의 위험을 말씀드렸는데요. 운동으로 근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어질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집안의 문턱을 없애거나,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미끄럽지 않은 슬리퍼를 신거나, 어두운 곳에 작은 조명을 달아두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큰 사고를 예방합니다. 6번째 비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활력 넘치는 70대는 병이 생기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자기 몸을 점검하고 작은 신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예방합니다. 건강은 잃은 후에 되찾는 것보다 가지고 있을 때 지키는 것이 100배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셨다니 여러분은 이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 관심 자체가 건강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 비밀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근육을 포기하지 마세요. 매일 15분, 3가지 동작, 몇 끼 단백질. 둘째, 수면의 질을 가꾸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낮에 햇빛, 저녁에 어둠. 셋째, 식탁을 바꾸세요. 채소 풍성하게, 좋은 지방 충분히, 80%만 먹기. 넷째, 사람과 연결되세요. 정기적인 만남, 새로운 활동, 웃음을 잃지 않기. 다섯째, 나만의 루틴을 만드세요. 활기찬 아침, 뇌를 쓰는 시간, 삶의 목적의식. 여섯째,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정기 검진, 내 몸의 숫자 알기, 안전한 환경 만들기. 이 6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하나만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은 또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1년 후, 3년 후, 10년 후의 나를 만드는 건 오늘의 작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70이 넘어서도 50대의 활력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시작해보자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을 실제로 실천하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더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떤 변화를 겪으셨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꼭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